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제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계제도에 의한 도면 그리기. 두 번째 시간으로 물체의 투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이란 게 어떤 거죠? 물체를 보고 물체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한 것을 우리가 투상이라고 합니다. 이 투상은 누구나가 이 토상도를 보고 물체를 상상하고 물체를 가공하고 물체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물체의 투상법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습 목표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학습 목표를 크게 한번 시작함으로써 수업의 활동과 활기참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상 방법의 원리와 분류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일가법과 삼가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투상도우 자재와 배의 위치를 습득하여 제품의 모양의 도면을 그릴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가법과 삼가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의 학습 목표는 내용에 좀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교과서 23페이지 펼쳤나요? 그러면 투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빛을 비추어 3차원, 물체의 형상을 2차원 평면상에 비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물체는 3차원에 있는데 이 종이는 3차원으로 나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2차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2차원 기능제로 시험을 볼 때 2D뿐만 아니라 3D로 보지만 그 전에는 2D로 다 표현했습니다. 2D로도 물체의 형상을 완벽하게 투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상 크기, 위치 등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표시하는 도법입니다. 반드시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법칙이 없으면 가공자, 설계자가 임의대로 가공하거나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KSB 제도 규율 통칙에 의해서 반드시 투상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투상법, 그림과 같은 물체로부터 나온 투상선이 모두 정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상면이 물체로부터 멀어지면 투상도 크기도 점점 작게 나타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법입니다. 총투상법의 원리. 그림과 같이 물체로부터 나온 투상선이 투상면의 수직이며 서로 평행한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투상면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투상도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한 선이 보이죠. 투상법의 분류입니다. 보는 방향과 그리는 방법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면 투상법이 있고 평행투상, 토시투상. 평행투상에는 직각투상과 사투상이 있습니다. 토시투상에는 평행, 육과 정사, 투시도가 있습니다. 직각투상에는 정투상, 축축투상, 정투상 안에는 일가법과 삼가법, 축축투상에는 등각투상과 부등각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투상의 일가법과 삼가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가법과 삼가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상법입니다. 투상도는 눈의 위치나 물체의 놓는 방법에 따라 형태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정투상은 정면도, 등각에는 이 30도의 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표시합니다. 부등각은 각도가 틀렸을 때 한쪽은 어느 쪽은 45도, 왼쪽은 5도, 부자가 아닐 부분입니다. 사퉁상은 60도.
다양한 투사법입니다. 평행투시도, 육각투시도, 경사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총투사법, 이 점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투상된 몇 개의 투상도를 적어봐요. 3차원의 문자를 2차원의 평면상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체를 놓는 위치에 따라 일가법과 삼가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평면, 즉 평화면과 입화면이 직각으로 교차할 때 네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네 개의 공간에는 면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각면과 이각면, 이각면과 삼각면이죠. 이 두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가법입니다. 중요합니다. 물체를 일면각의 공간 안에 넣고 투상면에 투영된 형상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눈과 투상면 사이에 물체가 있게 되고 물체의 형상은 뒤쪽에 투상면에 투영되며 배면도는 우측면도, 왼쪽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일가법은 주로 어디서 사용되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보면 건축제도에 대해서는 일가법을 사용하고 기계제도에서는 삼가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 눈, 물체, 투상면, 일가법을 가장 짧게 정의하라고 했을 때는 눈, 물체, 투상면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이 물체의 그림을 나타내는 게 일가법이다 라고 하면 가장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정면도, 좌측에 우측면도, 그리고 정면도 밑에 평면도는 놓습니다. 일가법 전개 올립니다. 정면도, 좌측에 우측면도, 우측에 좌측면도, 평면도에 정면도, 아래에 평면도를 놓습니다. 이 삼가법, 기계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계제도는 대부분 삼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삼가법은 KSB 규격에 의해 기계제도는 무조건 삼가법을 사용합니다. 물체를 삼면각의 공간 안에 놓고 투상면에 투영된 형상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있게 되고 물체의 형상은 앞쪽에 투상면에 투영되며 배면도는 좌측면도, 왼쪽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보면 눈이 있고 투상면이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까 일가법은 어떻게 됐죠? 눈, 물체, 투상면이었죠. 삼가법은 눈, 투상면, 물체입니다. 여러분 정면도를 기준으로 정면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면도는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정면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면을 평면도, 우측에 있는 면을 우측면도로 표시합니다. 이 평면도와 정면도, 우측면도를 투상함으로써 이 물체의 3차원으로 형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도 기준으로 좌측에 좌측면도, 우측에 우측면도, 밑에 정면도, 위에 평면도가 있습니다. 일가법과 삼가법의 기호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물체의 투상법은 소재란에 투상란에 문자로 기입하거나 투상기호를 그려 넣습니다. 일가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른쪽에 우측에 보면 봤을 때 이 작은 선이 보이지 않지만 이 좌측의 기준으로 우측으로 표시한 겁니다. 삼가법을 봤을 때는 여기서 왼쪽에서 봤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온이 나옵니다. 표제란에 보면 이 투상 밑에 이게 삼가법입니다. 왼쪽에 봤을 때 온이 하나 보이고 뒤에 선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일가법과 삼가법의 기호. 한 도면에서는 일가법과 제3가법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투상기호를 투상도 부근에 도시하거나 문자로 표시합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주로 삼가법을 사용합니다.
프랑스, 스위스 등은 주로 일가법을 사용합니다. 이 두 번째,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은 삼가법을 사용합니다. 투상도 자세와 배열 위치. 투상도가 놓이는 자세와 배열 위치. 물체의 모양이나 특성에 따라 알아보기 쉽도록 결정해야 됩니다. 투상도를 선정할 때는 물체의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투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체의 모양이 가장 잘 보이는 면을 전면도로 선택합니다. 정면도를 중심으로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를 그립니다. 주투상도의 선정입니다. 투상도를 선정할 때는 물체의 모양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질문한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정면도를 어떤 면을 잡으면 좋겠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을 정면도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정면도가 이쪽에 니은자가 되겠네요. 정면도는 물체 모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투상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파선이 뭐나요? 수문선이죠? 이쪽에 온을 표시한 거 있는 건데요. 주투상도의 선정, 정면도, 주투상도네요. 이거는 위에서 정면도를 잡아보려네요. 그러면 유형도, 중심선, 본 두 개, 그리고 정면도 및 정면도를 기준으로 정면도 나타냈네요. 투상도의 자세를 결정하는 방법. 긴 물체의 투상도. 온통축이나 직물체와 같이 길이가 긴 물체의 투상도는 길이 방향으로 놓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립니다.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나타내면서 물체의 투상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 세로로 그린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가로로 그려야 합니다. 물체의 투상도를 결정하는 방법. 긴 물체의 투상도. 대부분 안정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 니은자로 보이는 것을 정면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위에는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투상도 자세를 결정하는 방법. 물체의 중요한 면이 또렷이 나타나는 투상도. 길이가 짧은 원통은 중요한 면이 물체의 투상면에 수평이 되도록 그립니다. 여기 보면 안에 내부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 처리했네요. 이렇게 그린 거를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부분단면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분단면도는 하부의 일부분을 잤다는 것을 부분단면도, 전체적으로 단면 처리된 것을 온단면도 또는 전체 단면도로 합니다. 이름과 같이 반이 단면되는 것을 반단면도로 합니다. 또는 한쪽 단면도도 맞습니다. 해칭선은 2, 3mm 간격의 각도는 45도. 그리고 가는선 반드시 인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투상도 자세를 결정하는 방법. 물체의 중요한 면이 뚜렷이 나타나는 투상도. 두께가 얇은 직육면체는 투상도를 위아래로 수직 배열이 되도록 배치합니다. 그러면 중심선과 중심선이 일치하죠. 같죠? 만약 중심선이 틀어지면 원이 다른 모양입니다. 반드시 이 중심선과 중심선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겠습니다. 투상도 배를 결정하는 방법. 특정한 방향에서 본 물체의 모양이 명확하게 때 투상도를 배열합니다.
첫째, 물체의 모양이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면을 전면도로 선택합니다. 둘째, 다른 면의 투상도의 위치는 전면도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배열합니다. 원형의 물체는 축 방향의 직각인 투상도를 전면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게 어떤 물체인가요? 이거를 V뿔리라고 합니다. V뿔리 같은 경우는 위에 V 벨트가 있고 V 벨트의 마찰면을 위해서 V뿔리가 회전하고 V뿔리 아래에 축이 회전하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V뿔리 형에는 M형 A, B, C, D, E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E가 되도록 E형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현장에 가다 보면 V벨트가 많이 끊어지거나 많이 마모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현상을 확인하냐면 V벨트 풀리 보면 아래쪽에 보면 벨트와 닿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V풀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투상도의 배열을 결정하는 방법. 특정한 반영에서 본 물체 모양이 명확할 때 투상도 배열입니다. 좌측면도,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파선은 스무선 나타냈는데요. 보면 한쪽을 단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 보면 이 스무선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스무선이 많다는 것은 가공자라든지 제도자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단면 처리합니다. 투상도 배열을 결정하는 방법. 가공 상태에 따른 투상도 배열입니다. 물체의 가공량이 많은 쪽을 정면도로 선택하되 가공되는 상태로 그려야 됩니다. 원통의 크기가 영속되는 긴 물체는 중심선을 수평으로 하여 가공이 많은 부분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선반 가공 상태의 자세인 수평으로 놓고 투상합니다. 아까 축과 같이 가로 반영을 놓쳐 보면 못다기가 되어 있네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축에 못다기를 내도록 할까요? 모양이 예쁘다고요? 안 다치기 위해서라고요? 그냥 할 일 없어서 못다기 낸다고요? 틀렸습니다. 이 못다기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 축에 삽입되는 부품을 보호하고 또한 잘 삽입되도록 부품이 잘 삽입되도록 또한 이게 뾰족뾰족하면 이게 하중이 약하기 때문에 못다기 처리해서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품 삽입할 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다기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못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축에는 못다기 1mm 45, 1 곱하기 45가 들어가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투상도 배열을 결정하는 방법. 가공 상태에 따른 투상도 배열입니다. 평면으로 가공되는 물체는 빈 반영을 밀가공 상태의 자세히 세워놓고 투상도를 그립니다. 이 이거 베드죠? 이 베드에 쭉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테이블에 T볼트로 이쪽으로 사용되죠. 투상도 수 결정 및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투상도 수 선택은 가능한 작게 그립니다. 주투상도 한 개로 충분한 경우에는 지름기호로 원통임을 표시하기 때문에 측면도는 생략하고 한 면도로 그립니다. 여러가지 투상도 물체를 보이는 그대로 나타내면 오히려 모양을 그리기가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을 알아보기 쉽게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판단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립니다. 물체가 복잡하면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가공자는 잘못 가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체 모양과 특징에 따라 간단하게 투상하는 여러가지 투상법을 정의합니다. 보조 투상도입니다. 경사면인 부분이 보면 경사가 되어 있네요. 물체에서 그 경사면을 실제 모양을 투상할 경우 얘는
부분은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보조투상도로 나타냅니다. 보시면 경사도가 되어 있죠. 이쪽의 부분이 보조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경사면은 무조건 보조투상도로 그립니다. 반드시 알고 있기 바랍니다. 부분투상도입니다. 물체의 일부를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투상하여 보입니다. 부분 투상도로 도시한 지점과 생략한 부분의 경계는 파란 선으로 나타냅니다. 보시면 이쪽에 부분 단면도를 표시했네요. 부분 단면도를 한 이유는 다 그려봤자 이 부분 단면도를 하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물체의 3D 보면 오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밀링으로 가공했기 때문에 이쪽에 평면도로 표시했네요. 회전 투상도입니다. 물체의 투상면이 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실제 모양을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그 부분을 회전해서 실제 형상을 나타냅니다. 금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물체 회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쿠프투상도입니다. 물체의 구멍이나 홈 등과 같이 한 부분의 특정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그 필요 부분만 도시합니다. 둘째, 투상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주투상도의 중심선, 치수보조선, 기준선 등으로 구프투상도에 연결합니다. 보면 이렇게 작은 홈이라든지 키 부분은 이렇게 구프투상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축의 키홈이라든지 축 분리의 키홈 그 단면을 표시할 때 구프투상도로 표시합니다. 구프투상도 얘가 나오네요. 키홈입니다. 키홈을 이렇게 평면도로 구프투상도했습니다. 부분 확대도입니다. 특정한 부분의 형상이 작아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거나 취소 기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에워싸고 한글이나 영자의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그 해당 부분의 근처에 확대하여 그리고 문자 기호 및 척도를 표시하거나 확대한 투상도 척도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척도를 대신하거나 확대도 또는 상쇄도로 기입해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5:1 확대를 해 그립니다. 교과서 30페이지입니다. 대칭 도형도의 생략입니다. 대칭 중심선 한쪽 도형만 그리고 한쪽 도형만 그리네요. 오른쪽에 대칭 중심선 양쪽 끝은 짧은 두 개의 가는 실선은 나란히 그려 대칭 그림교를 도시합니다. 보시면 이걸 대칭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두 개, 네 개가 쭉 있네요. 이 대칭한 경우에는 4분의 1만 그려도 전체적인 오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1만 대칭했습니다. 생략에도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분 대칭 도형인데요. 대칭 중심선은 한쪽 도형을 대칭 중심선을 조금 넓게 그린 후 경계의 선 부분을 파란 선으로 나타냅니다. 반드시 중심선은 넓게. 반복 도형의 생략입니다. 실제 모양 대신 투상도를 별도로 그려 그림 기호를 필지선과 중심선과의 교점에 도시합니다. 반복 도형의 생략입니다. 동일한 모양이 계속 반복될 때 반복 도형의 일부만 도시하고 위치만 표시할 수 있으며 그림 기호 플러스를 필지선과 중심선과의 교점에 표시합니다. 보시면 도형이 원형이 몇 개 있죠? 여기 숫자를 세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2 곱하기
파이다 하면 이 원이 12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지름이 10입니다. 만약에 반지름 나타내면 R로 표시하는데 파이에 됐기 때문에 10mm 구멍입니다. 반드시 개수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지름 구멍으로 반드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되면 이건 가공자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가 긴 도형의 중간 부분 생략. 도면의 여백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물체가 길어서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단축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축이 있는데 일자로 쭉 길게 나타내는 경우는 이렇게 파단선을 그어서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파단선이나 지그재그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잘 나와 있네요. 축 원통과 같은 동일한 모양이 발생했을 때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중요한 푸시만 나타냅니다. 보이나요? 지그재그 선도 물론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게 자유단면선, 파단선입니다. 이렇게 자유단면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는 원래 길이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 파단하고 이 붙인 길이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두 개의 면이 만나는 부분 토상입니다. 두 개의 면이 만나는 부분에 둥글기가 있을 때 두 개의 면이 만나는 모서리에 라운딩 표시가 필요 없는 물체는 평면도와 같이 교차 지점에 굵은 시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냅니다. 이렇게 만나는 부분 두 개를 직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개의 면이 만나는 2부가 있을 때 2부 평면 만나는 끝부분과 토상도는 직선으로 맞추게 합니다. 2부가 있을 때는 이런 표시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2부는 안쪽에 할 때는 반드시 가는 실선, 그리고 해칭, 중위선이 필요합니다. 라운딩도 필요합니다. 원통과 구멍이 만나는 부분. 기하학적으로 곡면과 곡면, 곡면과 평면이 만나는 부분의 삼각선이 서로 모양차가 클 때는 강력하게 직선으로 그립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네요. 안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스테이퍼 작은 각기둥과 온통 작은 각구멍이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과 구멍이 만나는 부분. 모양차가 비슷할 때는 올바른 토상에 가깝게 한 원호를 그립니다. 비슷한 크기 원통, 비슷한 크기 원통. 가공선과 가공 모양을 나타내는 토상도는 가는 이적 세선으로 그립니다. 교과서 33페이지입니다. 가공 무늬 그리기. 부품의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부분 등을 널린 가공하여 경우에는 특징 일부분을 굵은 시선으로 그리며 주로 아래쪽을 나타냅니다. 이 널링을 왜 하나요?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이 널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손잡이는 땀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선반으로 널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의 모양 그리기. 부품의 일부분에 특정한 모양을 가진 것은 그 특정한 부분이 토상도의 위쪽에 나타나도록 그립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키라고 하면 이 키는 항상 위쪽에 그려야 됩니다. 밑에 그리면 안 됩니다. 항상 구멍이나 홀이 있을 때는 특징 가진 면은 위쪽으로 해야 가공자가 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양 토상도를 보고 한번 과제방에 올려야 됩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등과 토상도를 보고 삼각범의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를 A4 용지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유의사항
선은 용도에 알맞게 선택하며 일정한 굵기로 그린다. 보면은 등초성도 그리기도 한다. 반드시 섀도우 용지, A4용지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번 수업을